안녕하세요, 4월의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작품은 제임스 조이스의 1922년작 율리시스입니다. 현대 영문학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는 작품으로 난해한 문체와 수많은 함축과 은유로 인해서 읽기 어려운 작품이라는 평이 지배적이죠. 이 작품은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을 배경으로 평범한 하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기 어렵고 해석이 다양한 작품인 만큼 늘 하던 대로 읽기 전 가이드가 될 정도로만 진행하겠습니다. 상당히 실험적인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둥둥 떠다니는데요. 자, 지금 종이를 한 장 준비하고요.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감없이 그대로 적어보세요. 꼭 문장이 아닐 수도 있죠. 이미지가 떠오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둥둥 떠다니는 그런 생각들을 잡아서 종이에 적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가 바로 오늘의 작품 율리시스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의식의 흐름, 내적 독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는 조금 가이드가 됐나요? 비약이 섞인 정리를 내려보자면 TMI 책 버전, 머릿속 아무 말 대잔치 정도가 되겠네요. 굉장히 특이할 것 같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낱낱이 써놓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실험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완성이 된 율리시스는 모더니즘 최고의 금자탑, 20세기 최대의 걸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모더니즘 문학이란 기성문학의 형식과 관습에 반발하는 경향의 문학을 말합니다. 계속 해오던 틀을 벗어난 거죠. 그럼 왜 모더니즘 운동이 일어난 걸까요? 바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이 기존 체제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시기인 192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가 서양에서 모더니즘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죠.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 제임스 어거스틴 앨로이셔스 조이스. 오늘의 작품의 배경이 되는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로 1882년 더블린 인근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설, 시, 희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했어요. 집안은 가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임스 조이스의 어머니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가톨릭 색채가 짙은 교육을 받게 했는데요. 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점점 신앙과 멀어진 제임스 조이스는 훗날 가톨릭 종교에 대한 비판적 묘사가 담긴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 문학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부터 글쓰기에 대한 노력을 이어가면서 짧은 산문 구절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간결한 문체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졸업 후에는 프랑스 파리로 갔지만 어머니의 죽음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면서 지내다가 아내인 노라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사랑에 빠진 날은 6월 16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작품이 율리시스의 배경이 되는 하루와 같은 날입니다. 이후에는 여기저기 거처를 옮겨가면서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 1941년 취리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작품으로는 더블린 사람들, 젊은 예술가의 초상, 율리시스, 피네간의 경야 등이 있어요. 이제 줄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줄거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하루의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페이지 수가 1000페이지가 넘어요. 정말 많은 생각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 작품은 3명의 주요 인물을 축으로 1904년 6월 16일 더블린에서의 하루, 자세하게 말하자면 아침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경까지 총 18시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작품에는 스티븐, 블룸, 그리고 블룸의 아내인 몰리가 등장합니다. 스티븐은 교사로 일하고 있는 문학 청년인데요. 자존심이 강한 편이고 아버지와는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부탁한 일을 들어드리지 못한 후회를 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인 블룸이 있습니다. 38세의 블룸은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으로 신문 광고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삶을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요.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싸로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룸의 아내인 몰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남편인 블룸도 묵인하고 있는 상황. 스티븐하고 블룸에 비하면은 이 비중이 좀 작은 편이기는 하지만 이 블룸의 생각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야기는 스티븐이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들과 얘기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등장인물들이 숙소, 학교,
해변, 우체국, 교회 등 다양한 장소를 이동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데요. 이들이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서로를 스쳐 지나가기는 합니다. 그러다가 작품의 후반, 밤 11시 정도가 됐을 때 스티븐과 블룸이 사창가에서 만나게 되죠. 그렇게 함께 블룸의 집으로 간 두 사람은 300여 개의 질문과 답을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돼서 깊이 잠든 블룸 곁에 있는 아내 몰리의 의식의 흐름을 표현하면서 작품은 끝이 납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사실상 줄거리가 워낙 중요치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늘려봤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야기의 흐름도 알았고 서술 방식이 특이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작품의 마지막 부분인 잠든 블룸 곁에 있는 몰리의 생각이 담긴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중에 차를 마시면서 먹은 폭찹이 더위 때문에 별탈 없었는지 몰라. 구린내도 그런 구린내가 없었어. 정말이야. 정육점집 저 요상한 얼굴의 남자는 형편없는 사기꾼 녀석이 분명해요. 저놈의 램프 그룹을 좀 내지 않으면 좋으련만 코가 금세 새카매져 버려요. 그래도 그이가 밤새도록 가스를 내뿜고 있는 것보다는 한결 낫지. 지브롤터에서 나는 편안히 잠들 수가 없었어.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나 확인까지 했으니. 어떠신가요?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을 그대로 옮겼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특이한 거는요, 쉼표도 마침표도 없는 문장이라는 점. 이 작품은 6월 16일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하루 동안 아일랜드 더블린이라는 도시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대도시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하늘에 떠있는 구름의 모양이나 작은 광고판의 모양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도시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했다는 것으로 이 작품의 특징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이 모든 장소가 다 계획에 따라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들아, 넌 계획이 다 있구나. 그렇게 다양한 장소에 따른 인물들의 생각이 묘사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루가 흐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서운 짜임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이동 경로는 이렇습니다. 스티븐의 숙소, 오래된 탑, 학교, 해변, 블룸의 집, 우체국, 교회, 목욕탕, 묘지, 신문사, 도로, 도서관, 거리, 레스토랑, 술집, 해변, 산부인과, 사창가, 블룸의 침실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나 다양한 공간을 이용하고 있기에 당연히 다양한 주제가 등장하죠. 정치, 철학, 음악, 신학, 섹스, 출산, 천문학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은 인물의 시선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생각과 감정, 몸짓, 이념, 연상, 지각과 무의식까지도 다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것들마저도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비누, 설거지, 신발, 약, 감자 등등등. 대단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쭉 늘어놓은 이 특징들을 어떻게든 매듭을 한번 지어볼게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이 작품의 주인공이 주요 인물 3명이 아니라 배경이 되는 도시 더블린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곳이고 읽고 있다 보면은 이 도시에 대한 작가의 애정이 묻어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작품은 인물의 생각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별 얘기가 다 튀어나옵니다. 그 중에 성에 관한 생각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또한 등장인물이 위치하고 있는 배경도 유흥가, 사창가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1918년부터 미국의 잡지에다가 이 작품을 연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잡지의 편집장이 재판에 서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이유는 외설적이고 저질스러운 글의 연재를 중단하라. 덕분에 이 작품이 책으로 출간되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1년 뒤인 1921년도에 율리시스의 초판이 발행됐습니다. 출간과 동시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한방에 베스트셀러에 올랐죠. 그렇지만 미국, 영국, 아일랜드에서는 금서로 지정됐습니다. 이유는 잡지 연재 중단 때와 같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야 재판을 통해서 미국에서 출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새로운 문학기법으로는 인간을 관찰하고 묘사하기 위해 엄숙하고 진지한 시도이며 율리시스를 읽고도 성욕이 일거나 음란한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런 사연이 있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인간의 의식과 심리를 최대한 사실적으로 그려가며 인물들의 의식 속에 끊임없이 부유하는 생각들을 그대로 글로 표현한 작품.
읽다가 지쳐서 포기한 사람이 그렇게도 많다는 작품,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리뷰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작품은 20세기 모더니즘 소설의 선구자 제임스 조이스의 단편집 더블린 사람들입니다. 버지니아 울프, 조지 오웰, 해밍웨이 등 당대의 작가들을 매료하고 후대의 숱한 작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천재 작가 제임스 조이스가 1904년에서 1907년 사이 불과 22살에서 25살에 써낸 15편의 단편을 엮은 세계의 데뷔작입니다. 당대 아일랜드의 현실을 치부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내용과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던 클라이맥스 없이 마무리되는 구성 때문에 오랫동안 자국 내 출간에 난항을 겪다가 1914년에야 영국의 그랜트 리처즈 출판사에서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더블린 사람들에서는 오랜 세월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간결하고 건조한 문체의 묘미와 디테일의 정확한 재현, 생생한 대화체는 독자들 앞에 커다란 더블린 지도를 펼쳐놓은 느낌을 줍니다. 소설 속 더블린은 근대화 가정 중에 있는 서유럽 변방의 대도시이자 동시에 영국에서 가장 가까운 식민지로서 독자들은 더블린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서 당대 아일랜드 사람들의 무기력과 갈망과 좌절을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식민지 특유의 낙후하고 피폐한 경제 상황, 수백 년에 걸친 피지배로 인한 아일랜드 언어와 전통의 사멸, 정치적 열망의 좌절과 기회주의의 만연, 하나의 습관으로 전락한 종교, 창조적 기질을 개발해주지 못하는 경직된 문화적 분위기 등이 이들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에러비 루스 리치먼드가는 막다른 길이라서 기독 형제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할 때 말고는 조용한 거리였다. 사람이 살지 않는 2층 집 한 채가 광장의 이웃들과 따로 떨어져 막다른 길의 끝에 서 있었다. 그 길에 다른 집들은 내부에 점잖은 사람들을 의식하는 듯 갈색의 차분한 얼굴로 서로를 응시했다. 우리 집에 전에 새들어 살던 사제는 뒤편 거실에서 죽었다. 오랫동안 닫혀 있어서 퀴퀴한 공기가 방마다 감돌았고 부엌 뒤쪽의 다용도실은 낡고 쓸모없는 문서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사이에서 나는 낱장들이 말려 올라가고 축축해진 종이 표지에 책 몇 권을 찾아냈다. 월터 스콧의 수도 원장, 그리고 독실한 성체의 배령자, 비독그의 회고록이었다. 나는 맨 마지막 것이 제일 좋았는데 책장이 노란색이었기 때문이다. 가꾸지 않은 뒷뜰에는 한가운데 사과나무가 서 있고 관목 몇 그루가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중 한 그루 아래서 나는 죽은 세입자의 녹슨 자전거 펌프를 찾아냈다. 그는 매우 자비로운 사제였다. 유언장에서 그는 자기 돈을 모두 복지기관에 물려주고 자기 집의 기구는 여동생에게 남겨주었다.
안녕하세요. 문화줍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입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아일랜드가 자랑하는 작가로서 20세기 문학사에 큰 영향을 끼친 작가입니다. 그는 1882년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그는 기숙학교에 입학해서 교육을 받았고 엄격한 규율 속에서 감수성 예민한 성격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다 그가 9살이 되던 1891년 아버지의 실직으로 가세는 급격하게 기울고 아버지의 음주와 가정폭력 등을 목격합니다. 이러한 유년기의 기억이 작품 속에 반영되기도 하죠. 제임스 조이스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약 37년간 고향인 아일랜드를 떠나 줄곧 타국에서 머뭅니다. 프랑스, 유고슬라비아, 이탈리아, 스위스 등에서 살면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죠. 그의 문학의 터전인 아일랜드의 더블린을 떠나 타국에서 집필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작품을 둘러싼 아일랜드 사람들과의 불화 때문이었죠. 자신의 삶을 토대로 실제적인 아일랜드 사람들의 삶을 묘사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소송 위협에도 시달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의 작품들은 영국의 사실주의와 유럽의 실험주의의 경계에 있는 색다른 문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작품,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더블린 사람들 율리시즈와 더불어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3부작 중 하나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주인공인 스티븐 디덜러스의 일대기는 작가인 본인의 삶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임스 조이스의 자전적 소설이죠. 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예술가를 지망하는 한 소년의 정신적 성장 과정을 그리고 있고 그가 생각하는 예술이란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작품은 그렇게 매끄럽게 읽히는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줄거리보다는 주인공의 사유가 차지하는 분량이 많아 천천히 잘 읽어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함께 손에 쥐고 읽어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스티븐 디덜러스란 남자입니다. 스티븐은 사이먼 디덜러스란 아버지와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나중에 크랜리라는 친구를 만나 자신의 예술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4명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작품은 주인공인 스티븐을 통해 작가인 제임스 조이스의 예술에 대한 관점을 천명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줄거리보다는 스티븐의 생각이나 언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줄거리는 간략하게 소개하고 감상평에 좀 더 주안점을 둘까 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스티븐 디덜러스란 소년은 유복한 가정에서 집안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클론고우스라는 기숙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스티븐은 공부를 썩 잘해서 반에서 성적으로 1, 2등을 다투는 우등생이었죠. 그런데 문학과 예술에 대한 스티븐의 독특한 견해 때문인지 친구들은 그를 괴롭혀 하수구에 빠뜨리기도 하고 학습 담임으로부터 부당한 체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유복했던 그의 가정에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그의 가정은 가세가 기울어 스티븐은 더 이상 유복한 학생들이 다니던 클론고우스에 계속 다닐 수 없게 됩니다. 가족들은 아버지 사이먼의 고향으로 낙향하고 스티븐은 벨베데레라는 학교에 다니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과거를 떠벌리기만 하는 아버지에게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방황하던 스티븐은 16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매춘부와 관계를 맺고 마는데요. 이 사건이 그의 인생에 큰 상처가 되고 맙니다. 자신이 지은 크나큰 죄로 인한 죄책감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학교에서는 신앙심이 깊은 학생으로 알려지게 되는데 이러한 모순된 상황에서 그는 갈등하게 되죠. 결국 스티븐은 성당에서 고해를 하며 사죄의 기쁨을 맛봅니다. 그 이후 신실한 삶을 살던 스티븐은 교장이 눈에 띄고 교장은 그에게 사제가 될 것을 권하게 되죠. 하지만 스티븐은 그것을 거절하고 예술가가 될 것을 결심합니다. 그 후 대학에 진학한 스티븐은 부활절 성찬을 받으라고 하는 어머니의 권유를 거부하고 당시 아일랜드의 많은 지식인들과는 달리 아일랜드의 독립투쟁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친구인 크랜리와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순수한 예술의 세계를 지향함을 밝히죠. 스티븐은 결국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 예술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작품은 마무리됩니다.
important novel of modernist literature parallels Homer's Odyssey. And in this installment of Mojo Notes, we'll be exploring 10 things you should know about James Joyce's Ulysses. Number 10. About the author. Born in 1882 in Dublin, Ireland, James Joyce started writing when he was a boy. While attending university, he started to write plays and magazine articles. Joyce also spent time teaching, singing, and living in various European cities. Though his experimental style earned him popularity, his deteriorating health eventually led to his death in 1941. Number 9. Influences and inspirations. Since Ulysses is Latin for Odysseus, Joyce took inspiration for his novel from the mythological Greek king in Homer's epic Odyssey poem. That poem's hero is the king of Ithaca, who is known by the name of Odysseus in Greek and Ulysses in Roman. Homer's tale follows the king's return to Ithaca in search of his wife Penelope and son Telemachus after fighting in the Trojan War. This is demonstrated by the various parallels between the poem and Joyce's characters. Meanwhile, various real-life people in the writer's life influenced the character of Leopold Bloom. Number 8. Settings and era. Ulysses is set in Dublin, Ireland, and takes place on June 16, 1904. The novel is divided into 18 episodes or chapters. Because it's set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features a stream of consciousness writing style, the novel is considered a work of modernist literature. Joyce also uses humor and wordplay. Number 7. Plot. It means the transmigration of souls. Oh, Rox, tell us in plain words. Narrated by an all-knowing third person, Ulysses follows Leopold Bloom's life through a single day. We're first introduced to Stephen Dedalus, who listlessly moves around Dublin after an argument with his friend Buck Milligan. I didn't mean to offend the memory of your mother. I wasn't thinking of the offense to my mother. Of what then? Of the offense to me. The novel then switches to Leopold Bloom, who goes on with his day as though everything was normal, even though his wife is having an affair. Where's the letter from? The place is Boyman. He's bringing the program for the concert over here this afternoon. He attends a funeral, attempts to place an ad in the paper, and has lunch, all while pondering life. After a citizen verbally assaults him, Leopold encounters Stephen. Here, this is yours. How's that? Look, I think you better hand over the rest of your cash for me to take care of. I mean, why pay more? Be just before you are generous. Yes, I will. That is wise. After Stephen gets into an altercation with an English soldier, Leopold tends to him and offers him a place to stay. However, they part ways and Leopold joins his wife instead. Number 6. Leopold Bloom. The Wandering Jew. As the novel's hero and protagonist, Leopold is Molly's half-Jewish husband and father to Millie and the late Rudy. During his day-long odyssey through Dublin,